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김진명의 첫 에세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에세이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는지 의아하기도 한데 또 그만큼 그동안 풀어내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응축되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꽤 좋아졌고 살짝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가벼운 듯 하면서도 진지하고 그 진지함 안에 유쾌함과 촘촘한 붓끝이 느껴지는 글들이 쭉 이어져서 혼자 키득대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아 맞다를 외치기도 하며 즐겁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가가 왜 책의 제목을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라고 지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불행을 자처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들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가집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깊은 뜻도 모른 채 그냥 공부하고 외우고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사실 공부하고 책을 읽는 그 시간들이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즐기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평생을 뛰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인가요? 다른 길은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이 책을 읽으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와 대화를 하게 만들고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을 점검해보게 만드는 책. 오늘의 책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난한 날의 기억. 군사 독재 시절의 일이다. 형이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 난 후 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3년간 안주도 없이 포금을 하다 파산에 이르렀다. 나도 아버지 회사에 몇 건의 보증을 섰던 터라 집도 잃고 무일푼의 처지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진명아, 같이 점심이나 먹자. 그런데 아버지, 저 점심값 없어요. 내게 우연히 10,000원 생겼어. 우리는 예전에 살던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반갑게 만나 길 건너 골목으로 갔다. 백반을 전문으로 하는 그 골목에 한 허름한 식당에 들어간 아버지와 나는 이마를 찌푸린 채 메뉴를 신중히 살폈다. 아버지가 가진 돈이 딱 10,000원이었으므로 우리는 숫고 끝에 4,000원짜리 생선구이, 같은 가격의 김치찌개,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당시 소주 한 병이 2,000원이었으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가진 10,000원을 꽉 차게 사용한 것이다. 식사는 그전까지의 어느 특급 호텔 뷔페보다 황홀했고 소주 반병조차 더 시킬 돈이 없던 터라 그날의 참이슬은 그야말로 신의 물방울이었다. 소주 한 병에서 7잔이 나오므로 각자 석 잔씩 마신 후 반잔씩 더 마시면 사이좋은 부자가 될 터이고 내가 석 잔 마신 후 술잔을 밀어놓고 아버지가 넉 잔 드시게 하면 그런대로 자식의 작은 예를 갖추는 모양이 될 것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아버지와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주인이 술병을 가져와 식탁에 놓을 때부터 그 계산을 하다 결국 아버지께 넉 잔 드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아버지는 2잔 반을 마시고는 남은 반잔을 앞에 둔 채 무언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길어 내 마음속 술잔 배분의 규칙성이 단절되어 버렸다. 축구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듯이 아버지의 얘기가 끝난 후의 식탁은 마치 술자리를 막 시작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고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술병에 남아있는 술을 전부 내 잔에 따르고는 눈높이로 들었다. 내 아버지 건강을 위해. 나는 꽤 크게 외치고는 술잔을 입에 털어놓고 말았다. 가슴이 찔렸지만 아버지가 기쁜 표정으로 건배하며 남은 반잔의 술을 마시는 걸 보고는 위안을 삼았는데
사실 이 위안이란 배반되고 모순된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다. 여하튼 즐거웠던 시간은 살같이 지나가고 아버지와 나는 마지막 남은 김치찌개 국물까지 말린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을 내야 하는 아버지가 앞에 서고 나는 뒤를 따라 계산대 앞으로 갔는데 주인의 인사가 묘했다. 10,000원입니다 해야 할 사람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 차이가 뭐 그리 의미 있는 건 아닐 터였다. 먼저 인사를 하고 돈을 받는다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먼저 인사를 했다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 수고하라. 아버지는 더없이 근엄한 한마디를 남기고는 계산대 앞을 쓱 지나쳐 출입문을 열고 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나는 황급히 아버지를 불러 세웠으나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을 나서서는 여유 있게 걸음을 옮겼다. 나는 돈 안 냈잖아요 하고 외치려다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쓸려 입을 꾹 다문 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는데 뒷덜미가 무척 당겼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땅을 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아버지는 큰 길에 닿은 모퉁이를 돌자마자 갑자기 경보선수처럼 빠른 걸음으로 지하도로 쑥 들어가 버렸고 나는 황급히 아버지를 쫓았다. 잠시 후 우리는 길 건너편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웃어젖혔다. 몇 년 만에 큰 웃음이었다. 아버지 엄청 변하셨네요. 그리고 그 순발력 감동이었어요. 자존심이 강철 같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도 당하지도 않는 아버지였다. 나는 아버지가 자기 모멸감에 빠질까봐 계속 흰소리를 쳐댔다. 아버지는 그 소중한 10,000원을 꺼내 노점에서 담배를 2개비 샀다. 그러고는 1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남은 돈 9,800원 모두를 내게 안기는 것이었다. 한사코 안 받으려 했고 반씩 나누자고도 하였으나 아버지는 기어코 100원도 애누리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담배를 단 2개비만 사던 그 낯설고 낯선 모습이 나의 저항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다음에 가서 100만 원 갚아라. 내가 돈을 받자마자 만면에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돈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훗날 그 식당에 가 10만 원을 내밀었을 때 주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10,000원만 받았다. 고백의 조건. 나의 두 아들은 나이차가 7년이나 되어 작은애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을 때에 큰애는 이미 중학생이었다. 큰애가 중학교 2, 3학년 무렵에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나에게 큰애가 전화를 걸어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7시까지 들어와 작은애를 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둑에 심취해 있던 탓에 깜빡 잊고 약속 시간보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집에 들어갔다. 미안해하는 내게 큰애는 괜찮다 했고 상황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애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아빠, 형이 아빠에게 욕을 했어요. 작은애 말에 따르면 큰애가 나를 상대로 나쁜 새끼, 개자식 등 심한 욕을 계속해 댔다는 것이었다. 작은애의 표정으로 보아 많이 놀란 것 같았고 나 또한 크게 놀랐다. 큰애는 태어났을 때부터 작은애를 너무도 귀여워했고 부모 못지않게 동생을 보살펴왔기에 둘의 우애는 보통이 아니었다. 작은애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냥 지나치면 형이 크게 잘못될 것 같아 내게 알렸을 것이었다. 착한 소년으로만 알았던 큰애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욕을 했다는 사실은 내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다.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큰애가 거듭거듭 부인하자 나는 둘 다 팔을 들고 서 있게 하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울고 있는 동생을 견딜 수 없었던 큰애가 진실을 고백했다. 아이들이 팔을 들고 있는 동안 고심을 거듭하던 나는 큰애가 고백을 하자마자 작은애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형이 너를 그렇게나 보살피고 위해주는데 고자질을 하다니. 작은애는 울음을 삼키며 힘주어 말했다. 저는 형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심한 욕을 하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단단히 마음먹고 힘들게 말했는데 엉엉. 그 기특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나는 작은애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짐짓 엄숙한 얼굴로 계속 형을 고자질하면 못 쓴다 꾸짖고는 큰애에게 용돈을 주었다. 장하다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동생을 버려두고 그냥 나갔을 텐데 약속을 깨면서도 동생을 보살폈으니 참 훌륭하구나. 그리고 너 혼자 벌을 받았으면 끝까지 잡아뗄 것을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고백을 했으니 너는 참 좋은 형이다. 내일 이 돈으로 오늘 약속 못 지킨 친구들 맛있는 거 사줘라. 그러고는 큰애의 욕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냈다. 큰애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작은애를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고 잘 때까지 계속 둘이 사이좋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효심이 남다른 큰애가 그때 얘기를 꺼냈다. 큰애는 그날의 기억을 매우 기분 좋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경계랄까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마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라도 아버지를 욕한 일은 없는 것 같다. 그 며칠 후 작은애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꺼냈더니 역시 그때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형에게는 용돈을 주셨고 저는 따귀를 맞았어요. 아빠를 원망했겠구나. 이해는 안 됐지만 형이 잘해줬고 해서 괜찮았어요. 여하튼 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형을 고자질한 적 없어요. 형제간 고자질하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그때 그러셨던 거죠. 무슨 일이 있든 둘 사이는 깨트리지 말라고. 잠시 망설이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아니라 형이 나쁜 기억을 오래 가질까봐 염려해서였다. 아버지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은 형을 나쁜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지 않겠니. 형이 그 나쁜 기억을 오래도록 어쩌면 영원히 뇌리에 간직하게 될까봐 그 잘못을 오히려 칭찬으로 둔갑시킨 거다. 아, 그러셨군요. 더 높은 뜻이 있었군요. 작은애의 유쾌한 칭찬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애는 어리니까 곧 잊어버리겠지 생각했던 나의 속단은 너무도 섣부른 것이었다. 더 높은 뜻이란 단어에 작은애는 긴 세월을 오해와 언짢은 기억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지금 전화로 하고 있는 얘기를 그 당시 해줬어야 했다는 후회가 물밀듯 밀려들었다. 무언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다른 어떤 계산도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존재하는 자체로 인류 역사에 기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00년경의 사람으로 당대의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떠한 질문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던진 이 질문만큼은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스승님, 파도는 왜 치는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아무리 골몰해도 파도가 왜 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바다로 가 파도를 바라보며 앉았다. 그러나 파도는 칠 때마다 모양이 달랐고 세기도 달라 생각에 진전이 없었다. 처음에는 바람인가 생각했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파도는 멈추지 않았기에 그는 고통스럽게 바다를 바라보다 걸음을 옮겼다. 직접 파도를 느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점점 깊이 파도를 느껴보려던 그는 갑자기 몰려온 큰 파도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것이 일설에 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대했을 때 인간의 숙제와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한 시각을 얻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그가 당시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모르는 게 없었지만 파도가 왜 치느냐는 질문에 결국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학생, 아니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파도는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2000여 년 전 지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모르던 걸 지금은 어린애도 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숙제에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고 빅뱅은 왜 생겼는가? 고등 생명은 지구에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온 우주에 넘쳐나는 것인가 등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질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러하다. 인간의 근원적 숙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시간인 것이다. 우리는 성급하게 해답을 내지 말고 먼 미래로 이 어렵디 어려운 숙제를 자꾸 밀어보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의 의미가 찾아진다. 굳이 큰 공을 세우거나 성공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어째서 중요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냥 사는 것, 즉 징검다리의 돌멩이 하나처럼 세대를 끊지 않고 먼 미래로 이어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의미요, 보람인 것이다. 나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허무와 무기력감에 빠진 모든 어르신들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라 말하고 싶다. 세대를 이어가는 일은 성인이나 위인으로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우등생뿐만 아니라 열등생도 소중하고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얼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나는 아주 이른 아침에 동네 목욕탕에 갔다. 탕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뒤에서 들려온 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선생님 혹시 이 부근에? 돌아보니 어딘지 외지 사람 같은 50대 중반의 한 남자였다. 네, 좀 고급 제과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은 목욕을 끝낸 후 옷을 입은 상태였고 나는 벗고 있는 참이라 손해보는 느낌이었지만 길을 묻는 데에야 퉁명스럽게 대할 수도 없어 나는 비교적 소상하게 파리바게트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감사합니다. 그의 인사를 뒤로하고 등을 돌려 탕에 들어가려던 나는 어딘지 보통 사람과 달라 보였던 그의 인상에 다시 뒤돌아 그의 얼굴에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그런데 이 독립분이 아닌가 봐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제과점을 찾으시는 걸 보니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해장국집 같은 데가 낫지 않으실까요? 빵보다는. 좀 더 나은 데를 소개해 줄 요량으로 물었던 나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 좀 사드리려 합니다. 할머니들이요? 네. 꼬치꼬치 물어 사정을 들어보니 그분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일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내가 사는 제천의 양로원에 찾아와 금, 토, 일의 사흘간을 봉사하고 서울에 올라가기 전 목욕을 온 것이었다. 할머니들이 눈에 밟혀 빵이라도 좀 사드리고 가려고요. 나는 옷장 문을 열고는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약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것이었다. 이것도 보태서 사시죠. 그러나 그는 팔을 내밀며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돈은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제 성이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돈을 받아서는
3만 원만 빼고는 나머지를 돌려주었다. 할머니들이 그리 많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사면 혹 빵이 상할지도 모르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데 그 얼굴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보았던 수많은 얼굴 중 가장 평안한 얼굴로 기억된다. 호스피스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돌보는 활동을 하는 분들로 이런 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이런 분들이 있는 한 희망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라남도 어딘가의 시골이 고향인 나의 한 지인 얘기다. 젊은 시절 서울에 올라와 삶을 개척하려던 그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 당장 상당한 금액의 돈이 필요했던 그에게 낯선 서울은 엄혹하기만 했고 돈을 구하려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는 드디어 마지막 결심을 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 내려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하지 않으려 버티고 버텼던 그는 서울역으로 가 돌아오는 기차 시간을 봐두고는 플랫폼으로 나갔다.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기차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기차는 어김없이 정시에 도착했고 그는 이를 악물고 객차에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곳곳에 빈 좌석이 있었지만 입석표를 산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울에서 광주 송정리까지의 먼 거리를 내내 서서 갔다.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오가던 여객 전무가 손님이 없는 날이니 앉아가라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끝까지 좌석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았다. 돈이 있을 리 없는 어머니,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어머니에게 간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천근도 더 나가는 납덩어리였고 서서 가는 중에도 그는 쉴 새 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학대했다. 기차가 송정리역에 도착하자 바로 달려가 버스로 갈아탄 그는 고향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는 법 없는 어머니,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밭대기를 붙이며 틈틈이 동네 사람 밭에 손을 보태 입에 풀칠이나 할까 말까한 어머니. 그 사정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 어머니의 주름진 검은 얼굴 앞에서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거액의 돈이 없으면 인생을 그르친다는 얘기를 꺼낸단 말인가.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칭칭 동여맨 채 밭일을 하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흠칫 놀라 획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부딪히지 않으려 허공에 시선을 둔 채 마치 남의 얘기라도 하는 양 어째서 급히 내려왔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며 오늘 오후 몇 시 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으면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무심한 듯 풀어냈다. 그렇게 애써 허공에 힘든 눈길을 두었던 그가 얘기를 마치고 고개를 제자리로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텅 빈 벌판, 그리고 여기저기 덩어리진 진흙더미 사이로 난 조그만 맨발 자국이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손살같이 동네를 향해 달려가 버려 그의 시야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다. 깊은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간간히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던 그는 눈에 들어온 어머니의 자그마한 발을 보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고무줄로 묶은 꼬깃꼬깃한 지폐 한 뭉치를 흙 묻은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 첫눈에 봐도 어머니가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집집마다 피를 토하며 사정하고 마련해온 돈임이 분명했다. 숨을 헐떡거리며 내민 어머니의 돈뭉치에 그는 밭두렁에서 일어나 간신히 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두었다. 나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그는 다음에 이어질 한마디를 짐작하며 눈을 감았다. 서울에 올라갈 때도 온 집안에 있는 돈을 탈탈 털고도 모자라
아래 윗집 다니며 돈을 구해오던 그 광경이 선이 떠올랐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에 못지않게 그의 얼굴 또한 뜨거워져 갔다. 이렇게나 돈이 없어. 그의 가슴은 죄책감을 넘어 폭발할 것만 같았다. 효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나이에 호련히 나타나 상상도 못했던 큰돈을 달라는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 것인가. 그는 다시금 눈길을 멀리 하늘가로 돌렸다. 내려오지 않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극심하게 몰려오는 사이 그의 귓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네가 요렇게 오랜만에 내려왔는디. 어머니의 신세한탄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그는 잠자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진흙이 발등까지 굳은 채 행여 잃어버릴까 손에 꼭 쥐고 있던 돈뭉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듯 건넨 어머니는 마지막 흉증에 있는 말을 끝냈다. 돈 구하느라 금쪽 같은 시간 다 보내뿌리고 닭 한 마리 삶아 먹이지 못하고 보내야 한단 말이냐. 어여 가거라잉. 기차 시간 늦겠다. 그날 지인은 기차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흐르다 멎고 멎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느라 손수건이 물수건이 되었다 했다. 태양과 어머니만이 영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파도가 왜 치는지라는 질문은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죠. 우리 모두는 어렵지 않게 너무 당연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답하지 못하는 여러 의문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당연히 쉽게 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오늘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를 읽으면서 2번 띵 하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에서였고 또 하나는 양녕대군의 에피소드 부분에서였습니다. 남들은 다들 왕이 되려고 형제들과 겨루고 심지어 무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는데 양녕대군은 왜 동생에게 양위하려고 했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양녕대군만이 알겠지만 가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별것 아닐 수 있고 그게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양녕대군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오늘의 책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았던 건 아닌지 편협한 생각의 틀에 갇혀서 넓게 보고 길게 바라보지 못한 건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책에는 좋은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는 역시구나, 많이 읽고 많이 쓴 대작가의 에세이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책방 차차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김진명 작가의 첫 에세이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를 소개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